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이제 7급 국가직 세법 이제 해설 강의를 시작할게요. 우선 올해 7급 같은 경우는 문제 전체적인 난이도는 이제 조금 어렵다 볼 수 있고요. 어렸던 이유는 뭐냐면 계산형 문제랑 사례형 문제가 조금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고, 그리고 사례형 같은 경우도 이제 전부 다 이제 이해를 해야지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꽤 걸렸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문 자체가 굉장히 길어서 처음 봤을 때는 좀 힘들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전체 다 푸는데 오래 걸렸을 거다, 시간 자체가.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우선 문장이 길고, 그다음에 계산형 문제, 그리고 사례형 문제들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가 좀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법조문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전부 다 좀 기본적인 내용 물어봤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충분히 잘 맞출 수 있었고, 사례형도 근데 기본적인 법 조문을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맞출 수 있는 대부분 문제였거든요. 근데 시험장 특성상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 접했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정말 고난이도로 냈던 거는 제 생각에 한 두 문제 정도? 두 문제 정도는 좀 풀기 어려웠을 거고, 한 문제는 아예 너무 지엽적인 계산형 문제고 그걸 풀기는 너무 어려운 난이도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못 맞춰도 상관없을 거라 보고,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도 평소에 보지 않았던 유형이 되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빼놓고 나머지는 좀 침착하게 잘 푸셨으면 그래도 좀 맞출 수 있는 유형들이 좀 있었고, 어쨌든 전체로 볼 때는 중상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문제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처음 보는 유형도 있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유형은 쉽더라도 이제 실제로 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고려한다면 한 중상 정도 난이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 한번 같이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1번 보시면 국세부가 원칙.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죠. 국세부가 원칙이니까 실신 근면 그 대상이 아닌 걸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1번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귀속이 명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된 자가 따로 있다. 그러면 사실상 귀속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로 되시, 이거는 뭐예요? 실질과세 원칙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2번은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표나 이걸 조사 결정할 때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으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해줘라. 다만 세법에 있으면 규정이 있으면 제외하고. 이건 기업회계 존중이죠. 그래서 이거는 실질과세, 신의성실, 근거과세, 조세가면 사후관리랑 상관이 없죠. 세법 적용의 원칙이니까.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 3번은 장부가 있으면 장부에 따라야 된다 라는 근거과세고, 4번 조세 감면한 후에 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조세 감면 사후관리. 그래서 1번은 어렵지 않아요. 2번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비과세 금액을 찾는 건데 그거 자체로만 보면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문제를 보시면 생산지 근로자고 3월달 소득 자료가 있는데 비과세가 되는 금액을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월정액 급여가 있고요. 그리고 내려가시면 연장근로수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식사대나 출산, 수당, 자가운전 보조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충분히 다 찾을 수 있지만, 네, 생산의 근로자의 시간 수당, 비과세 되는 거 이론적으로는 봤지만 이걸 실제 접해보는 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기준만 좀 떠올랐으면 맞출 수 있을 텐데 월정액 급여가 250이잖아요. 저희가 생산직 근로자 시간의 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주는 건 210만 원 이하가 돼야지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250이니까 210만 원 이하가 안 되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연장 근로수당 20만 원은 비과세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발라냈으면 나머지는 쉽죠. 식사된 음식물 안 줬으니까 얼마까지? 10만 원까지 비과세 주면 되고, 출산 수당은 그냥 무조건 10만 원이니까 1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도 자기 차량을 가지고 하고 실제 여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럼 20만 원까지 비과세 될 테니까 그럼 전부 다 40만 원이 된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네, 생산직 근로자 월정액 급여 그 내용 좀 기억하고 있냐? 그래서 그것만 기억했으면 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법조문 낸 거죠. 그대로 따갖고 낸 거라서 이런 것들은 그냥 빈칸 넣기니까. 그래서 동그라 6번에 보시면은 박스 안에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결정한 날부터 30일이나 돌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 동그라미 3번은 기한 후 신고를 했다. 그러면 3개월 안에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평소에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어렵지 않게 다 맞췄을 거라고 보고, 4번도 쉬웠어요. 납세 권리에 대한 건데 옳지 않은 것에서 1번은 사업자 등록할 때 납세 권리 헌장 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본인의 권리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권리 한 장 주고 그 요지를 낭독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4번은 뭐였냐면 4번도 이제 계속 저희가 중간적으로 문제 풀면서 나왔던 내용들인데 세무조사를 진행이 어려울 때 세무조 중지를 할 수 있는데 중지한 기간 중에 뭐 조사라든가 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마지막에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그게 틀린 표현이고요. 그래서 얘는 많이 봤던 내용이라서 바로 찾을 수 있을 거고 5번도 쉽죠.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저희가 해제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랑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항상 많이 말해왔기 때문에 얘를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그래서 압류 재산 가격이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죠. 이때는 뭐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나머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였고 6번 문제 보시면 6번 문제도 과세는 적부심사에 대한 거로 옳지 않은 건데 얘도 내용은 찾기 쉬운 문제였어요. 법조문 자체는 보시면 다 쉽게 냈어요. 웬만하면 여기서는. 왜냐면 사례형 문제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사례형 풀다가 시간을 많이 뺏길 수 있으니까 법조문 자체는 어렵게 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6번은 과세한 적부심사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세무서장은 세무서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업무 감사를 받았죠. 그거에 따라서 누군가한테 과세를 한다면 미리 어떻게 된다? 과세예고 통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서면으로 통지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로 세무조사를 하는데 조사 대상자 외자에 대한 우리가 과세할 거라면 걔도 어떻게 된다? 미리 과세후 통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3번에 세무서장은 납부 고지하는 세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는 미리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100만원 이상일 때 통지를 해야 된다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100만원 미만이니까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고 동그라미 4번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한 날부터 국세부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가 3개월 이하예요. 그러면 이때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희가 적부심사 청구도 30일이고 결정 30일이니까 날짜가 너무 촉박하다라고 하는 거죠. 3개월 이하였다면 이때는 심사 청구를 안 받아주는 거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뭐 30일 안에 뭐 해야 된다라는 건 틀린 표현이죠. 할 수가 없는 거니까. 7번 보시면은 소득세법상 제조업을 하고 있는 복지부기무자의 거주자 갑의 22년도 사업소득금액 계산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22년 말 현재 외상매출금 1억 원하고 금전 소비대차 거래로 인한 대여금 3천만 원에 합계 1억 3천에 대해서 1%랑 대손 실정률 2%를 곱해서 계산 금액 중에 큰 금액인 260을 대손 충당 금액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보시면은 우리가 대손할 때 이제 법인은 똑같아요. 법인은 똑같은데 그래서 1%랑 대손 실정률이 큰 걸 적용해요. 그래서 뭐 뒤에는 고민할 건 없고 근데 앞쪽의 내용을 보시면 채권에다가 우리가 실정률을 곱하게 되거든요. 그때 외상매출금 1억 원하고 금전 소비대차 대여금 3천인데 금전 소비대차는 뭐야? 얘네들은 돈을 빌려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과는 무관한 거예요. 왜냐면 얘는 제조업을 하고 있으니까 돈을 빌려준 거는 이자가 발생하는 거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금융 관련된 채권이지 사업에 대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외상매출 1억 원만 가지고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22년도 중에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500만 원 비용으로 계산했어요. 자본적 지출이니까 뭐로 가야 돼요? 자산의 원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럼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즉시상가 의지를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내용과 동일하니까 얘들은 다. 그래서 즉시상가 의지를 떠올리시면 되고 그리고 이 금액 중에서 상각 범위액을 초과한다. 즉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100만 원 이거를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다로 되는데 수선비로 500만 원이니까 저 몇 배까지는 괜찮냐면 600만 원 미만은 소액 수선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600만 원 미만이니까 얘는 뭐예요? 소액 수선비가 되기 때문에 즉시 상각 의제에 걸리지 않는 거죠. 비용 처리한 거 인정을 해주는 이런 내용들이었고 근데 동그라미 3번 보시면 22년 9월 중에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했어요. 그럼 저희가 소득세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가사용으로 소비하면 팔린 것처럼 취급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팔렸으니까 시가만큼 플러스로 수익금에 넣고요. 그 다음에 원가만큼 필요경비를 빼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가의 180을 총수익금에 산입하고 그다음에 매입인 120을 필요경비를 산입한다. 이게 맞는 표현인 거죠. 동그라미 3번이. 4번 22년 건강법에 따른 직장가입자로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300과 갑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아들 을에 대한 건강보험 고용법에 따른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50은 지출되었으나 아들 을에 대한 보험 250만 원만 필요경비를 산입하였다. 물론 일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거 당연히 가입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직장 가입했으니까 이제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사장님이 부담을 하는 거 문제 없고요. 그리고 뭐도 되냐면 본인 거 당연히 되는 거죠. 본인도 건강보험 가입해야 되는 거니까 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300만 원도 저희가 비용으로 다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었어요.
그 내용이 없으니까 틀린 거고. 그다음에 8번 보시면은 송달 지연에 따른 지정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송달 지연이가 과세관청 어떻게 한 거예요? 고지서 등을 늦게 보낸 거죠. 그럼 늦게 보냈으면은 누구 책임이에요? 과세관청 책임이니까 자동으로 연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한다면 자동으로 14일 지난 날을 납부기한을 한다라는 그 규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고지나 독촉장, 송달이 지연돼서 도달됐다. 그러면 이미 지정 납부기한 등이 지난 경우는 도달한 날부터 14일 지난 날을 지정 납부기한으로 하겠다. 그래서 14일 자동 연장이 되는 거였고요. 근데 납부기한 징수는 연장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제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2번은 납부고지서 등이 지연돼 도달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정 납부기한 등이 도래한다면 도달한 날부터 14일 지난 날을 지정 납부기한으로 하겠다. 즉 14일 안에 도래한다. 즉 고지서 도달했는데 만약 4일 뒤에 납부기한이 도래한다면 그것도 촉박하니까요. 그래서 14일 당연히 연장을 해주고. 3번 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리나 납부고지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얘들은 단축해서 보내, 날짜를 땡겨서 체납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납부고지서가 단축된 기한 전에 도달을 했다면 그 단축된 기한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그렇죠? 도달을 했는데 아직 납부기한이 하루 남았다. 그러면 하루 뒤 그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4일 연장해 주는 게 아니라 납부기한이 하루 남았으면 하루만 돼서 다음 날이 바로 납부기한이 될 거고. 동그라미 4번 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했어요. 납부기한은 징수 사유로 고지를 했는데 납부고지서가 단축된 기한 지난 후에 도달이 됐죠. 그러니까 즉 받았는데 이미 납부기한이 어제까지였던 거죠. 얘들은. 그렇다면 어제로 갈 수는 없으니까 얘는 언제까지요? 도달한 날까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달하게 되면은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도달한 날 그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네, 9번 보시면 내국법인 손익귀속식이랑 자산부채 평가를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산을 장기할부 조건 등으로 취득해서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현재 가치로 평가해서 현할차를 계산하게 되면 당연히 현할차는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1,000원짜리를 만약에 명목가 1,000원짜리를 샀다라고 한다면 현재 가치가 800원이면 현할차가 200원 될 테니까요. 취득가액은 들어가지 않겠죠. 이번에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하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해서 손상차손을 계상을 했어요. 근데 천재지변 등이 아닌 경우에 가로 안에 그런 경우는 손상차손이 법인세법에 따른 상각 범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전액 송금에 산입한다. 손상차손 회계상 계상을 하지만 세법에서는 뭐를 보냐면 즉시상각 의제를 본다고요. 감가상각비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각 범위를 초과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송금 부인에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상차손은 그냥 비용이 돼요. 얘들은. 이번에 틀린 거죠. 네, 3번은 보유하던 주식이 파산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감액할 수 있죠. 얼마 빼놓고 1,000원을 빼놓고. 그래서 계상하면 감액할 수 있는 거고 다. 그 다음에 4번은 마찬가지로 투자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 재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그렇죠. 원래 주식 이런 것들은 원가법이지만 투자회사는 뭘 한다?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거는. 10번 안 푸셔도 돼요. 실제로 1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험장에 맞출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 시험 난이도를 좀 벗어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계산까지 해야 되는 너무 복잡한 계산이라서 실제로는 쉽지는 않은 문제여서 10번은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평소에 안 봤던 문제죠, 어차피. 그래서 풀지 못했을 텐데 근데 이건 나중에도 대비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건 정말 틀리라고 약간 냈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근데 10번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주식회사의 21기 그리고 22기 자료가 있어요. 환급을 신청했죠. 소급해서 적용하려고 21기 때. 그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소급공제 결손 금액은 얼마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실제로 풀기 힘들어요. 우선 21기 자료를 보시면요. 21기 때 과표가 5억이었고요. 100만 단을 쓸게요. 그래서 5억이었고 그리고 22기 때 결손금 6억이었어요. 그때 소급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구하라는 얘기야. 최대한 소급할 수 있는 거를 구해봐라. 그리고 20일 공제감면 법인세가 4천이고 가산세 있는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세율 있죠. 그래서 과표 2억까지 10%, 2억 초과 200억 이하는 20% 해서 500억이니까 계산해 보시면요. 세액 얼마냐면 8천만 원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공제감을 빼셔야 돼요. 공제감면 얼마 있었냐면 4천만 원 있었어요. 실제로 납부한 거는 이제 4천이 되겠죠. 이거까지 고려를 하시면
그러면 요 8천만 원 같은 경우는 뭐냐면 결손을 소급하기 전이요. 전. 그러면 이거를 최대한 소급했을 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라는 이걸 x로 놓고 이걸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래 과표가 5억이었잖아요. 5억에서 우리가 모르죠. 결손 얼마를 빼야 될지 최대한 했을 때 그걸 찾으셔야 되고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가 되냐면 한도가 여기까지요. 실제로 낸 돈 4천 있죠. 여기 한도가 된단 말이에요. 즉 한도까지 최대한 환급을 받으려면 이걸 얼마 해야 되냐라고 해서 이 식을 푸셔야 되거든요. 근데 쉽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여기 세율이 10% 20%가 있으니까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푸실 건 없고요.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참고로 보시면 이걸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걸 0으로 만들면 돼요. 이게 0이 되도록 다 환급을 싹 다 받으면 되는 거라서 그럼 감면 4천이 될 거고 그러면 세액이 얼마가 되면 세액이 4천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액이 4천이 되기 위한 과표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4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 구간에 있는 것처럼 2억 원까지는 10%고요. 2억 원 넘으면 이제 20%니까 그럼 4천에 대해서 세액으로 보시면 2천 요거는 이제 10% 구간이죠. 그러면 얼마요? 과표는 2억 원이 되겠죠. 2억 원 10%에서 2천 그리고 또 2천이 되는데 얘는 20%라고요. 그러면 1억만 되면 되겠죠. 그럼 1억에 20%에서 2천 해서 세액 4천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결국 과표는 얼마냐면 3억이 되는 거죠. 그럼 과표 3억이 돼야 돼요. 알겠죠? 그럼 3억이 되기 위해서 결손금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냐면 2억까지 소급을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억 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긴 했지만 이 식으로 푸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식으로 풀 때는 좀 잘 이해를 하고 푸셔야 되는 거고 그냥 이렇게 풀 때는 이걸 0으로 놓고 최대한 환급받는 걸 구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나중에라도 안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는 저희 시험에 또 내기는 힘들고요. 11번 보시면은 부가세 과세용 전환. 그래서 간 일반 간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이 간이로 바뀌었을 때 그 변경되는 해 간이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는 기간의 부가세 과세 기간은 변경 이후 7월부터 12월 31일이다. 변경이 되게 되면 7월부터가 되겠죠. 얘들은. 뭐 직전에 간이에서 일반이다. 얘는 간이에서 일반이었네. 일반에서 간이. 일반에서 간이가 됐다라고 한다면 중간 이때부터 바뀌잖아요. 7월 1일 이때부터. 그래서 이때까지는 일반이고 이때부터 간이가 되니까 간이로서의 과세기간은 7월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잘리는 거죠. 변경 이후에.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었으면 당연히 변경 이전 앞쪽이 1월부터 6월까지가 간이가 될 거고 동그라미 3번은 뭐였냐면 간이과세자가 신규로 이제 겸용을 했을 때 이제 간이로 보지 않는 사업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다음 과세금부터 간이를 적용할 수 없는 거죠. 얘네들은.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간이가 보지 않은 사업을 신규로 겸행한 일반 과세자가 전환된 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공급대가압계가 8천에 미달한 사업자가 해당 간이과세를 보지 않는 사업을 폐지하게 되면 그 폐지를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뭐 기본 내용이나 이런 데서 계속 얘기했던 건데요. 그 표현들만 좀 잘 기억하고 계셨으면 뭐 풀 수 있는데 얘가 A, B를 두 개 하고 있는 거죠. 간이 사업장 그리고 일반 과세. 그래서 얘가 뭐 도매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도매업 때문에 얘가 간이를 할 수 없는 거죠. 얘는 일반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중간에 얘가 폐업을 하게 되면 그럼 얘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A가 다시 뭐가 될 수 있어요? 간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간이가 될 수 있긴 하지만 바로 다음 과세금부터 간이가 될 수는 없고 왜냐면 이게 8천에 미달한 일 따져봐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바뀌는 건 언제다? 7월 1일부터 이때부터 변경이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다시 간이가 될 수 있는 거는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은 같은 세무 같은 과세에 관한 제조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간단하죠. 맨날 봤던 거라서.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뇌물 준 거죠. 뇌물 준 거는 제조사 사유가 대진
아니니까. 그래서 직무 관련 금품 제공이나 금품 제공 알선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대상이 되진 않죠. 나머지 2, 3, 4가 대상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은 소득세 원천징수로 옳은 것은 1번에 국내에서 거주한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지지만 비거주한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지지 않는다. 다 지는 거죠. 알겠죠? 뭐 거기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다 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직전연도 상시 고용 인원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자는 그 국조법에 따라 처분의 배당소득, 그러니까 소득 처분이 배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원천징수액을 징수에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소득 처분에 따른 거는 저희가 반기별 납부를 할 수 없죠. 얘들은. 그래서 다 반기별로 할 수 있지만 소득 처분 이런 것들은 결사할 때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어요. 네, 3번은 외국인 운동가들인데 계약기간 3년 이하로 좀 짧은 애들. 그래서 외국인 용병에서 계약해서 왔는데 세금 안 내고 도망가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 그래서 걔들 원천징수세율을 좀 높게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때 10%가 아니라 20%로 좀 높게 해놨었고, 다른 건 잘 몰라도 4번으로는 알 수 있죠. 4번에 원천징수자가 공적연금을 지급할 때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징수한다. 그래서 4번은 뭐 확실하니까. 14번 같은 경우도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죠. 기타 소득에서 우리가 의제 필요경비 꼭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것들. 그래서 80% 비용을 인정받는 거니까 기억 보시면 주택, 입주, 지적 상금 이거 맞고요. 니은의 산업재산권 무슨 권리 양도대연 60%였고, 디귿은 순위 경쟁에서 그래서 대회 나가서 상금 받는 거 이것도 80%가 됐죠. 리을은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 처분이 그냥 기타 소득이 된 거예요. 그럼 실제 비용을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들은. 그 다음 15번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재화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 거. 기억 보시면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 이건 당연히 영세율 수출이니까 얘들은. 니은은 부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국 신용장에 의한 금지금의 공급. 내국 신용장에 따른 경우는 영세율이지만 금지금은 어때요? 저희가 혜택을 주지 않죠. 얘들은 과거 탈세를 했기 때문에. 디귿의 항공기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수송하는 용역의 공급, 국제 운송 용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얘들도 영세율 되는 거 맞고. 리을은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용역의 공급으로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 공간에 공급하는 용역. 이것도 영세율 되죠. 그래서 니은만 찾았으면 나머지 답은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다 똑같이 세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답 찾는 거는 어렵진 않았을 거고. 16번 보시면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주식회사 피해 제6기 손익계산 손비에 계상된 항목이다. 다음 항목 중에 제6기 계산할 때 송금 부인되는 금액을 구해봐라. 송금 불산입액을 구하라 되어 있어요. 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첫 번째 거 보시면은 과태료, 벌, 가 이런 것들은 송금이 아니니까 150 전보다 송금 불산입이 되고요. 그 다음 점도 마찬가지로 재산세니까 원래 송금이 되지만 재산세에 대한 뭐가 있어요? 납부장 가산세. 가산세는 송금이 되지 않죠. 그러면 100만 원만큼은 또 송금 불산입. 그리고 그 다음 점은 판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반출 필요 주세 미납액. 주세 미납액. 주세 등도 뭐였어요? 다시 돌려받을 돈이었죠. 얘들도. 그래서 550만 원 전부 다 송금 불산입이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 점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이거는 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사용자가 50%를 떠안는 거잖아요. 법에 따라서. 당연히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점은 그 법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어요. 손해배상금 비용이 될 수 있지만 근데 뭐예요? 실제 피해액을 초과했다면 초과액은 송금 부인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봤더니 가로 안에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모르겠대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3분의 1이 실제 발생한 피해액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우리가 송금 불산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450 중에 3분의 1은 비용이 되겠지만 3분의 2에 해당하는 300만 원은 송금 불산입 항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합계내시면 구할 수 있고, 17번은 이제 말을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법인세법상 취득일 또는 발생일에 그 법에 따른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즉 취득일이나 발생일의 환율이니까 뭐예요? 평가를 하지 않는 거죠. 외화 자산 등에 대해서 취득일이나 발생일의 환율을 쓰는 얘기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근데 평가하지 않는 거를 선택할 수 없는 애들. 봤더니 뭐가 있었냐면 은행업에서 가지고 있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는요 무조건 강제 평가였어요. 걔를 찾으면 되는 거죠. 걔는 무조건 뭘 해야 돼요? 사업연도 종료일에 환율을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제조업 일반 법인이고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환위험 회피를 위한 통화선도 선택이죠.
그래서 취득일 환율도 할 수 있고 사업료 종료일 환율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번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 주식회사 B, 일반 법인이 갖고 있는 화폐성 외화자산, 얘도 선택이죠. 그리고 은행이 가지고 있는 통화선도, 그래서 통화선도도 은행은 뭐예요? 선택사항이에요. 근데 4번에 은행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니까 얘는 강제로 기말 평가를 무조건 해야 되죠. 그래서 취득이나 발생의 환율을 사용할 수 없고요. 무조건 사업연도 종료일에 환율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선택할 수 없는 거. 18번은 납세무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기억은 소득세법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가 없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 간의 연대 납세무가 있다. 공동사업은 기본적으로 각자 내는 거죠. 사업자별로 납세무가 있는 거다. 합산가세일 때는 연대 납세무가 있는 거고. 니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 따라서 신회사를 설립했다. 그럼 기존 법인한테 뭐가 있어요? 내야 될 책임 있으면 같이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니은이 맞는 내용이었고, 디귿은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 징수해야 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던가 징수할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자녀 재산을 분배하게 되면 청산인하고 그 자녀에서 분배받은 자 있죠? 걔네들은 같이 어떻게 연대해서 납부를 하는 거예요. 제2차 납세도 있지만 연대 납세 둘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그다음 리을 보시면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한테 부과되던가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과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연대해서 뭐 치는 게 아니라 피합병 법인이 사라지는 거고요. 합병 법인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승계를 하는 거죠. 납세의무 전부 다 승계가 되는 거다. 한도 없이. 19번 보시면 대손금의 손금 불산 입으로 옳은 것은, 1번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에 대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화해 등이니까 얘는 뭐예요? 결산조정 사유죠. 그러면 개상을 하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해서 손비로 개상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 송금에 해당한다. 그렇죠? 개상을 했으니까 1번이 맞는 거네요. 그럼 2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 따라 회생계 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 얘는 신고조정 사유죠. 사유가 발생한 때 무조건 송금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한 사업연도랑 관계없이 개상한 날, 아니죠, 틀린 거고. 동그라미 3번도 채무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은 해당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실이 확정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할 때 송금에 산입한다. 채무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은요, 저희가 송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죠. 대송금 인정하지 않으니까. 4번은 법인세법에 따라 송금에 산입한 대송금을, 그러니까 대손 사유가 충족해서 대손 처리를 한 채권이 있었는데 그 다음 사업연도에 채권 대금을 회수한 거예요. 그러면 못 받을 줄 알고 비용 처리를 했는데 회수했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입금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송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입금이 아니라 회수한 사업연도에 입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20번 보시면 부가세법상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고 있는 내국법인 주식회사 K가 확정신고 시에 과세표준 계산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에 보시면 22년 5월 1일 지자체 원가 3,500, 시가 4,300짜리 축제 준비형 건축자재를 3,800에 공급하고 4,300을 과표로 포함하였다. 보시면 지자체니까 특수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시가 4,300인데 얼마에 팔았어요? 3,800에 저가로 팔았죠. 그럼 특수관계가 아닌 자한테 저가를 줬으니까 얘는 뭐예요? 저가 그대로 가는 거죠. 우리가 시가로 잡는 거는 특수관계일 때 저가로 한다든가 무상으로 하게 되면 시가로 잡는데, 특수한 게 아닌 상태로 저가로 준 거니까 그대로 인정이 돼서 3,800으로 들어가야 되고, 동그라미 2번은 22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 동안 마일리지로 결제가 된 금액은 1,500인데 그 중에 주식회사 K, 그러니까 내가 적립해준 마일리지, 즉 자기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된 900이래요. 얘는 과세를 하지 않죠. 사용할 때는 과세를 하지 않으니까. 그럼 1,500에서 900은 빼야 돼요. 그럼 600이 남을 거고, 나머지 신용카드사가 고객한테 적립해준 마일리지로 결제받고 추후에 보전받은 것이기 때문에 마일리지로 결제가 된 매출액 중에 600만 원만 과표에 들어간다. 그렇죠?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적립 마일리지 외에 마일리지로 결제된 것 중에 보전받은 600만 원. 네, 3번 보시면 22년 5월 20일 날 미국의 F사, 특수한 게 아니고요. 8만 달러로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5월 25일 날 선수금 2만 달러를 받아서 2,300으로 환전했고요. 6월 1일 수출품 전부를 선적하고 6월 20일 날 잔금 6만 달러 송금받아 원화로 환가를 했다면 9,260만 원을 과표에 포함한다. 이거는 환율 적용하는 거죠. 공급시기 환율. 즉 지금 선적일이 공급시기예요. 수출한 거니까. 그럼 6월 1일이 공급시기예요. 이때가 선적한 날. 근데
전체 8만 달러에 얘가 돈을 받을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2만 달러를 먼저 받았죠. 근데 2만 달러 분에서 환가한 게 얼마였냐면 2,300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6만 달러를 나중에 받았죠. 나중에 받은 날짜가 언제였냐면 6월 20일 날. 그럼 6월 20일 날 받은 거는요. 이때 환율을 쓸 수 없고 언제 환율 써야 돼요? 선저일 6월 1일 환율을 써서 계산해 주셔야 되는 거죠. 즉 2,300만 원 플러스 6만 달러는 6월 1일 환율 곱한 거를 가지고 더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2번에서 답을 구했으면 3번, 4번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6월 1일자 환율은 1,130원을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4번은 22년 4월 1일 특수관계예요. 갑한테 회사 창고 임대를 보증금 없이 월 60만 원. 임대니까 용역이에요. 특수관계한테 용역을 공급했어요. 월임대 60인데 시가는 100이네요. 어떻게 한 거예요? 저가로 공급한 거죠. 특수관계한테 용역을 저가로 공급해서 그럼 시가대로 과세를 다 하셔야 돼요. 1년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과세기간 최종 3개월의 임대료가 180이다. 즉 60만 원 곱하기 3개월에서 180을 과표로 잡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시가로 잡아야 되는 거죠. 시가는 100만 원 곱하기 3개월에서 300만 원을 과표로 잡아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21번 보시면 부가세 신고 납부로 옳은 것은 1번에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요. 이기분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에 대해서는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고지서를 발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요. 10월 10일까지 발부를 해줘야 되고, 이번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나 지자체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 삭개표를 해당 과세가 끝나고 25일 안에 납세자에 관할 세무서한테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 등도 뭔 해줘야 된다? 매입처별 합계표는 제출해야 된다. 면제사업자도. 그래서 그게 맞는 표현이죠. 3번은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각 예정 신고 기간마다 직전 과세가 납부세액의 30%에 해당 금액을 결정해서 징수한다. 고지서를 보낼 때 어떻게 해요? 직전에 납부된 세액이 50%죠. 50%를 고지하는 거다. 4번 예정 신고한 사업자 또는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해서 신고한 사업자는 확정 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환급받은 환급세액을 포함해서 신고하는 게 아니죠. 이미 신고를 했으니까 걔네들은 제외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22번에 교부청구랑 참가압류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관할 세무서장이 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 기간의 권리 변동에 등기가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제했다. 그럼 참가압류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급표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참가압류한 시점으로 다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즉 선행압류 기간이 은행 등이 압류를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중간에 해제를 했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참가압류를 했던 소득세과라면 소득세 쪽에서 집행을 다시 할 수 있죠. 소급 효과가 생길 텐데, 근데 등기 등이 되는 거였으면 등기 등록이 된 때로 소급이 되는 거였고요. 그게 아니었으면 통지서를 보낸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얘 같은 경우는 등기가 필요한 재산이었으니까 참가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때가 아니라 등기 등록이 완료된 때로 소급을 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 이번엔 관할 세무서장 납부나 충당 국세부가 취소 등이 생겼다. 그러면은 교부 청구를 더 이상 하면 안 되죠. 해제를 해야 되고, 3번에 관할 세무서장은 참가 압류를 하게 되면 그 관련자들한테 통지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4번은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으면 참가 압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통지서를 보내서 참가할 수 있다. 23번은 법인으로 본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우리가 법인으로 본 단체는 기본 조건이 좀 있었어요. 뭐였냐면 단체가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익 분배는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얘네들은 이익 분배 자체는 하면 안 돼. 비영리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 하자는데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 당연 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을 얻어서 법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는 개인으로 갈 수 있는 경우. 그럼 동그란 1번 보시면 주무관청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 등기되지 않고 수익을 구성한테 분배하지 않은 것은 법인으로 봐서 세법을 적용한다. 당연법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영리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인허가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인허가 등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익을 분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비영리로서 요건을 다 충족한 거죠. 그래서 1번이 맞는 거였고, 2번은 사익을 목적으로 출연한 기본재산인 재단으로서, 아니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익을 분배한다. 안 되죠. 분배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틀린 거고. 3번은 법인이 아닌 단체 중에 타인의 계산과 자신의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지금 얘는 무슨 얘기냐면 요거야. 신청 승인 받는 케이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법인의 명의로 하듯이 똑같이. 그래서 단체의 명의로 해야 돼요. 그래서 타인의 계산이 아니라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명의로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되고요. 분배를 또 하면 안 돼. 똑같이. 그렇죠? 분배를 한 단체가 아니라 분배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몰라도 분배만 찾아도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신청하면 안 되고 신청 승인까지 가져야 돼요. 세 번째 줄에 마지막 줄 보시면 동그라미 4번은 법인 아닌 단체가 다시 법인이 아니라 이제 개인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정 기간 동안 변경을 못하죠. 그래서 4번은 법인으로 버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한 날에 속하는 과세관과 그 과세관 끝나고 5년이 아니라 3년이 된 날에 속하는 과세관까지는 거주와 비거주를 변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없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23번 문제는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였고요. 24번도 그 전에 계속 얘기했던 건데 불복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담당 조세 심판관한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의심될 때는 심판 청구인은 그 조세 심판관 재척을 신청할 수 있다. 아니죠. 이때는 뭐였어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구분을 좀 하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25번에 압류재산 매각으로 옳은 것은 1번 체납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체납자는 무조건 안 되죠. 알겠죠? 본인 또는 제3자 병이 다 안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관할 세무서장이 선정한 전문 매각기관의 임직원은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의 대상이 된 예술품 등을 직접 매수할 수 있다. 아니죠. 직접 간접 무조건 할 수 없다죠. 얘들은. 그리고 3번이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 예정 가격 이상으로 매수 신청한 적 없으면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없다. 문장 자체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실시할 수 있다죠. 얘들은. 그래서 3번이 맞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뭐 정도 수준을 낸다면 충분히 이제 내년에도 대비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첫 해도 7급이 나왔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난이도가 올라간 건 뭐로 조정을 한 거냐면 이제 사이즈랑 그다음에 사례형 문제. 근데 시간만 좀 확보를 잘했으면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못풀 문제는 뭐 한두 문제 정도 됐었던 것 같고 근데 그거 빼놓고는 좀 여유 있게 좀 풀었으면 풀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시험에 여유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제 생각에 좀 더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남은 시간도 우선 잘 지내시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